신동아 창간 92주년 특별기획 세습 자본주의 세대 MG 한국 정치를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 손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얼마 전 나온 책이죠. 세습 자본주의 세대, 이 책을 펴낸 신동아 고재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재석입니다. 자, 지금 MZ 세대들은 내년 총선을 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까지의 어떤 그 MZ 세대의 표심이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총선, 여기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 이제 최근에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탈민주당 비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찍었지만 온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자 혹은 그 정당 일체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비국민의힘 정도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다는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탈민주당, 탈국민의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탈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유하는 무당층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M세대와 G세대가 어떻게 투표할지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난 대선 이후에 많은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 세대들이 뭐 복지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북한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등등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는 70년대생과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북 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진보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가 정말 그만큼 컸다는 것이고, 다만 90년대생은 우리가 일관되게 좀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1978년생에서 87년생까지는 조금은 이제 중도 진보에 가까운 세대로 보고 88년생부터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 세대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고 보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투표가 가능한 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 때 이런 말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호남에 가서 민주당의 합리적인 분들과도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런 모양새만 보인다면 이들이 다시 국민의힘을 찍을 수도 있고요. 다만 만일에 민주당이 쇄신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일대 변화를 일으킨다면 다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양대 정당이 어떻게 혁신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성패가 갈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으로서는 청년 세대들의 어떤 그 이탈,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그게 지금 과제가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내년 총선에 이 MZ 세대들의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잘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고민할 일이 없겠죠. 수치로 다 드러날 거니까요. 그런데 일단 확실한 것은, 저도 이제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상대가 실패한다고 해서, 상대가 계속 뭔가 헛발질을 하고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는 뭐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대가 잘못한다고 해서 저희한테로 옮겨오지는 않는다. 이거는 확실하게 전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회복이 되거나 뭐 이동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중도층이 점점 두꺼워진다는 거죠. 콘크리트 지지층은 사실 2030 세대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사실은 중도층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이제 비상식적인 정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비상식을 누가 먼저 빨리 깨버리느냐,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낡은 정치 그리고 기득권 정치를 깨버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진짜 얘네가 혁신하는구나, 변화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신뢰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당 모두.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뭐 청년 얘기하고 청년 정치 뭐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만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과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 변화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의 신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근본적인 쇄신책, 모든 기득권과 낡은 모습을 다 청산하는 수준의 진짜 재창당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 MZ세대의 지지를 다시 끌어모을 것인가, 대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2030과 6070의 어떤 세대 연합이었다라면 그걸 과연 이제 복원이 가능한가, 그건 어떻게 노력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대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2030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줬던 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캠페인에서 2030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보좌역 제도가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연말 이후에 2022년 초에 대선을 한두 달 앞두고 나서는 모든 언론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의 청년 보좌역이 주도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 부처에 이제 9개 부처에 청년 보좌역이 임명이 되었고 뭐 당에도 제가 있고 대통령실에도 청년 TF가 있습니다만 이게 실무 부처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과는 별개로 청년들이 주인이 되고 있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을 준비할 때만은 저 혼자로도 안 되고요. 전국의 많은 청년 인재들을 모아서 이게 특정인이 뭐 높은 자리에서 좌지우지하고 리더십을 가진다가 아니라 그냥 한 세대가 예전에 86들이 우르르 들어왔던 것처럼 청년 세대가 이 국민의힘의 총선판을 주도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내고 캠페인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복귀시킬 때 청년층의 기대가 좀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좀 체감되는 효과라던가 또는 아주 선언적인 메시지들, 여당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지금 뉴홈에 대해서 우리 고 기자님도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경쟁률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또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저희의 한 과제일 것이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 외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는 한두 명의 청년에게 막 힘을 몰아주지 않더라도 뭔가 청년 그룹이 캠페인을 짜고 청년 그룹이 의사결정을 하고 청년 그룹 전체가 우리 세대 전체가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사람들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어떤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최근에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이른바 이준석 사태가 있었고 또 이번 전당대회도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예선은 다 통과했습니다만 본선에서는 다 떨어지지 않았나요? 자, 이제 이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우대하거나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그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배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좀 동의를 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이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봐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오히려 청년을 무시하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하용인이 떨어진 게 청년이라서 떨어진 건 아니죠. 거기 허은하 의원은 청년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이 천하용인의 성적표를 가지고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했다, 또는 이건 심판받은 거다. 뭐 제가 이제 지도부로서 더 이상 거기에 말을 보태고 싶진 않은데 생각보다 잘한 것이든 당원들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든 간에 총선까지 이제 1년 안 되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분들도 윤석열 정부 성공과 국민의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고 헌신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전당대회 때 표를 안 줬던 당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과제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만 저에게 표를 주지 않은 당원과 저를 또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 노력 없이 우리는 이대로 있을 테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서, 이거는 사춘기 소년의 이 철부지 투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천하용인이든 저든 뭐 친윤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지금 받은 지지에서 더 나아가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해오면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그때 가서 의견을 낼 일이라 미리 발언하는 게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데 사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정치적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한국 정치의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또는 그 출마를 통해서 그 당선한다라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의 어떤 참여,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고재석 기자는? 저는 세대 교체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총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86세대들이 대거 들어온 게 2000년과 2004년 총선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제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딱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난 선거도 사실은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좀 잘 생기지 않았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가능할지
그런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는 86세대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양김, 그러니까 이른바 삼김 정치 아직 있었던 때고, 그러니까 강력한 오너십을 가진 보스가 이른바 발탁을 통해서 이들을 대거 기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런 강력한 오너십이 한국 정치에 존재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86세대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이게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발탁을 통해서 기용이 됐는데 너희들은 실력을 통해서 올라와라.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장하준 교수가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에서 선진국들이 경제는 자기들은 보호무역으로 성장을 해놓고 너희들은 이제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으로 성장을 해라라고 후진국들한테 훈계를 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했는데 그 비유가 한국 정치에 딱 들어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86세대가 이제 이미 상당히 큰 힘을 정치권에 쥐고 있는데 이들이 순순히 뭐 물러날까 아니면 뭐 이렇게 대거 신인들을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 세대교체의 필요성은 있으나 세대교체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86세대, MZ세대 둘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비판의 표적이 돼 있는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86세대에서 MZ세대로의 어떤 세대교체 가능성, 현실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김남국 의원님이 그 MZ세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정치를 하셨는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래도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뭐 그거는 보시는 분에 따라 평가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당 안에서는 좀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선배들의 그늘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의 정치로는 안 된다라는, 지금의 세력으로는 우리가 승리를 담보하기도 어렵고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공감대를 크게 많이 이루고 있는 시점이라 아마 이제 다 같이 좀 판을 엎어보자 하고 총선 때 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안에서도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86 선배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높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 공석이 무조건 젊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젊은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정치가 뭔가 생물학적 나이로만 또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권자의 요구가 다양해졌고 또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젊으니까 86 선배도 우리가 다 몰아낼 거고 이 젊은 사람들이 다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도 좀 아젠다로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판을 엎겠다는 거는 단순히 나이로 엎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도 좀 제대로 전면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전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청년들도 꽤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잘 준비를 해서 국민들 앞에 또 선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도 잘 해야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뭐랄까요, 이 MZ세대의 어떤 발탁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이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공천 혁신, 공천 개혁 이게 가능하다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것 같아요. 일단 여당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이 행정부나 또는 대통령실 등에서 일하면서 출마를 할 수 있는 경력을 쌓는 길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국정 경력을 쌓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경험을 쌓은 젊은 행정관들도 뭐 많이 도전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청년 후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도. 근데 이걸 뭐 인위적으로 발탁을 해서 뭐 청년이니까 86세대 공천 줬던 것처럼 다 공천 준다 이런 식은 또 맞지 않는 것이고, 청년들은 우리가 기성세대보다 낫다는 걸 또 증명을 해야죠. 물론 현역 의원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경선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좋아서 오픈 프라이머리지 그냥 현역 한 번 더 하라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개혁 공천을 위한 제도적인 고민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청년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우대나 할당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국민과 당원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어려서가 아니라 잘해서 선택받을까라는 고민을 또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제도적인 부분과 청년들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래도 지난번 총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젊은 도전자들이 등장할 거라고 관측이 됩니다. 네. 자, 이 청년들, 특히 이제 MZ세대가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얼마나 우뚝 서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게 될지,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더 뒤로 밀려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이 차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MZ 세대의 평가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 고재석 기자가 볼 때는 한동훈 신드롬,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그 높은 인기, 이건 어디에서 좀 기인한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일단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당할까는 싶은데요. 이제 물론 보수 여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선 주자인 건 뭐 명약관화하지만 이제 신드롬이라 불릴 만큼 지지율일까는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젊은 세대와 특별히 호의적인가 하면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 소구력이 있는 분 같거든요. 이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바를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게,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MZ세대에서 M과 G가 다르다는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M 같은 경우 1980년대생 같은 경우에 얘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런 차별성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예컨대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 노무현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고등학교 2학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체로 제 기억 속에서는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가장 강렬한 대선의 기억은 2002년 대선입니다. 근데 그때 노무현에 열광했던 이유는 이 반권위주의, 그러니까 주류에 맞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주류에 맞서는 그런 반권위주의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열광했고 희열을 느꼈던 것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핵심 여권 주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설 여권 주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만일에 내년 대선이 갑자기 이제 민주당 심판론으로 흐르면서 민주당이 주류의 모양새가 취하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우는 사람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로는 상당히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열광할 만한 그런 권위주의에 맞서는 모습, 주류에 맞서는 모습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 최고는 MZ세대와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접점, 이것이 지금 이제 좀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평가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과 MZ세대가 뭔가 정치적으로 교감을 나눌 만한 접점 자체가 없었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MZ세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 전인 거죠. 근데 단지 지금 현상을 가지고 MZ세대가 한동훈 장관 안 좋아해, 별로 인기 없어라는 건 또 동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뭐 MZ세대를 하나로 통칭해서 부르는 건 좀 별로이긴 합니다만 2030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른 모습, 당당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의 2030들이 또 이 엘리트주의에 대한 선호 현상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나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처럼 애들이 너무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차라리 프로 같은 분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아직 뭔가 정치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나눌 만한 접점이 많지 않았다 뿐이지, 분명히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특정 강한 팬덤을 보유할 정도로 뭔가 매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MZ세대와 관련된 이슈를 만나서 이게 또 휘발성 있게 불타오르면 폭발성이 꽤 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민 비서관은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뭐 높은 관심,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역할, 이건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저는 뭐 2030 세대들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좀 이제 새롭게 주목할 만한 정치인이다라고 보수의 지지층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하게 뭐 2030 세대가 한동훈에게 열광하거나 한동훈 장관의 그런 특징들을 뭐 우호적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개인의 능력이나 캐릭터 또는 뭐 걸어온 커리어 이런 부분과 별개로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약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한다, 이 부분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큼이나 사실은 이 리스크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 총선 자체가 사실은 개인적인 인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아마 구도로, 그리고 구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에게 과연 우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벽을 한동훈 장관이 뛰어넘을 만큼 정치적으로 유능할 것이냐, 또는 유권자들을 설득할 만한 무언가 비장의 무기가 있을 것이냐 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그것을 찾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라는 이 점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내년 총선까지 진두지휘를 한다라면 MZ세대가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 또는 공천 결과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이 마냥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터진 코인 논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당을 부패하고 구태한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의 대응이 과연 얼마나 단호했고 또는 얼마나 신속했느냐라고 보면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하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당의 원칙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혁신위를 꾸리겠다고 했다면 이 혁신의 속도를 제대로 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이제 혁신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는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인지 또는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결론이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 계속 간단 말이죠. 돈봉투 사건 터진 지 꽤 됐고 근데 진상조사단 하나 꾸리지 않았고 코인 논란은 수습 중이라고는 하나 전혀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차를 혁신위까지 좌초되거나 또는 더 늦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의 혁신의 진정성을 믿어줄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 이 전국 선거의 경우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고 기자가 볼 때는 내년 총선이 MZ세대가 바라는 시대 정신이 만약 있다라면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나오기는 힘든 시대고요. 우리가 이미 많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결국에 이제 기회의 사다리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진보건 보수건 이제 이런 걸 따질 때는 사실 냉전 시대에 저희 강했거든요. 근데 이미 냉전이 신냉전, 탈냉전을 넘어서 신냉전으로 변한 상황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기준도 사실 다르게 봐야 될 거고요. 오히려 이제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보라고 봐야 될 것이지 과거의 기준대로 우리가 꼭 진보 민주당, 보수 국민의힘 이렇게 나눌 시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MZ세대 입장에서는 결국에 어느 정당이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회의 사다리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정책을 펼 것이냐를 기준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회의 사다리와 하나를 더 꼽으라면 그 연관되는 혁신을 저는 꼽을 것 같습니다. 기회의 사다리와 혁신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가 분출되겠지만 특권 내려놓기가 다음 총선의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 가족 여행에서 공항 기빈실을 사용하는 특권에 물든 모습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많이 염증을 느끼고 있고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정치인들이 특별 대우받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자연스럽게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야 양당에서 좀 경쟁적으로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고 누가 더 진정성 있게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결단을 하는지에 따라 젊은 세대의 마음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을 벗어난 이 MZ세대의 지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총선 승리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된다. 특히 도덕성 면이나 원칙 면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들을 좀 많이 저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일단 혁신이고 쇄신이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다 사실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저는 좀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냥 정치판을 보고 이제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좀 말이 통하는 정치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사람들의 그 이른바 여의도 문법이라는 게 상당히 정치인, 특히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이런 부분 너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을 대하는 민감도나 판단의 기준 자체가 국민들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래서 마치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또는 왜 저런 걸로 싸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에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정치를 보고 싶으실 거고요. 그리고 좀 진짜 국민 생각하면서 일하는 정치인, 그리고 말 좀 통하는 상식적인 정치인 보고 싶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 총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고재석 기자가 얘기한 이 기회 사다리가 복원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장최구가 얘기한 대로 특권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것은 이미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내려놔야 이 MZ 새로운 세대들이 그런 이 사다리를 올라타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MZ 세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펼쳐 보일 수 있다. 세 분 말씀이 내년 총선에 얼마나 각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또 그리고 본선에서 구현이 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년 총선 좀 기대가 되십니까?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꼭 10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야 정치권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려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미래 세대 주역인 MZ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신동아 창간 92주년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세습 자본주의 세대 MZ 한국 정치를 말하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